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회계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앞 시간에 했던 걸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회계상 거래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서 회계상 거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변화가 있는 거래는 다 회계상 거래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부채 자본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 구성을 하고 있죠. 따라서 자산부채 자본 또는 수익 비용의 변화가 있으면 그건 회계상 거래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상 거래가 인식이 되면 우리는 분계라는 걸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제 분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정리했습니다. 거래의 8요소 또는 10요소로 정리할 수 있죠. 차변요소, 대변요소, 결합으로 거래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우리가 거래의 8요소를 하면서 그 복식부기의 원리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차변요소와 대변요소로서 양쪽으로 기입하는 것을 우리가 복식부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거는 차변과 대변요소를 우리가 연결해서 거래의 8요소를 결합해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한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하고 같다고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리도 우리가 이해를 했냐면은 우리가 그 차변과 대변에 또 동일한 금액을 항상 그 기입을 하기 때문에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거죠. 대차 평균의 원리. 그래서 분계를 하는데 갖춰야 될 지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래의 8요소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복식부기의 원리는 차변 대변 양쪽으로 기입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기록하는 방식을 우리가 복식부기라고 한단 말이죠. 복식부기에 비교되는 기입 방식은 단식부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회계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도 차변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언제나 일치한다 라는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했고요. 그리고 이제 분계를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첫째,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인가, 이걸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차 계정 과목을 우리가 암기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이 얘기를 살짝 했고, 책의 예제에 보면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도 등장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그 계정 과목을 차변에 기입할 것인지 아니면 대변에 기입할 것인지 이 판단을 해야 되죠. 이 차변 기입할 것이냐 대변 기입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거래의 8요소에서 차변 요소인가 대변 요소인가를 판단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얼마로 기록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분계의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이 분계의 절차라고 하는 요 아이캔 박스에 있는 거, 어떤 계정 과목으로 기입을 해야 되느냐, 그 계정을 차변에 기입해야 되느냐, 그 계정에 대변에 기입해야 되느냐, 그리고 금액은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을 때 분계가 차변에 상품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분계라 한다고 그랬고요. 이 분계는 회계 처리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나중에 실무할 때는 분계를 우리가 전표 입력이라 해서 프로그램에 전표를 입력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실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실습지 여러분들 준비해드린 이 실습지 회계순환과정 실습지의 큰 번호 1번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분계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1월 1일 날 액면 금액 한 주당 5,000원인 보통 주식이라는 뜻이에요. 한 주당 5,000원짜리 주식 200주를 현금으로 발행했습니다. 예, 액면 발행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액면 금액, 이 가격으로 그냥 발행했다는 거죠.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발행할 때 상장 기업들은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음에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발행을 하고 나서 시장에 그게 가격이 그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그 발행 가격보다 또 훨씬 더 인기 있는 회사들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발행 금액이 액면가보다 높더라도 청약을 해서 한 주라도 더 많이 살려고 우리가 투자자들이 애를 쓰는 것을 요즘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회사는 그냥 액면가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금이라는 개념 과목은 우리가 알고 있죠. 어제도 이제 책의 예제에서 상품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했을 때 대변에 대변에 현금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현금이 감소했으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현금으로 발행했다는 것은 현금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받았느냐? 한 주당 5,000원씩 200주니까 곱하기 해보면 알겠죠? 계산기로 5,000주 곱하기 200주 하면은 5, 2, 10에 동그라미 5개. 콤마 찍어보면 100만 원인가요? 네. 그래서 계산기로 두들겨서 계산하시면 100만 원이라는 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계를 써보겠습니다. 자, 현금이라는 개념 과목 하나 찾았어요. 현금은 자산인데 증가하면 차변에 기록합니까? 대변에 기록합니까? 거래의 판료소에서 그렇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차변에 현금 100만 원. 제가 글자색이 좀 잘못됐나 본데요. 네, 여기 이미 기입을 해놨군요. 차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기입하는 것이 분계예요. 제가 그 밑에다가 자산 증가를 쓴 거는 결합관계를 참고로 쓴 겁니다. 이 결합관계까지 분계할 때 전표 입력할 때 저렇게 기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게 분계했는지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결합관계도 한번 같이 거래의 판료소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밑에다 참고로 써보겠습니다. 분계 내용은 위에 거 요것만 분계 내용이에요. 차변 현금 계정 차변에 100만 원이 기록되는 거예요. 자, 반대쪽인 대변을 기입을 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변에 가는 개념 과목이 뭐냐면은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의 액면가를 자본금으로 인식해요. 나중에 여러분이 법인의 자본 개념 과목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페이지가 곧 교재에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본금 이럴 때 사용합니다. 자본금은 언제나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로 기입을 합니다. 자, 한 주를 발행했다면 5,000원이 되는 거고요. 200주를 발행했으니까 역시 100만 원이 되겠죠. 200주 곱하기 하면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자본금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자본금 계정 대변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래의 8요소에 대변 요소 중에 자본 증가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본 계정 과목 대변에 기입하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네, 거래의 8요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거래는 자본 계정 자본금의 대변에 기입했잖아요. 대변 요소에.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에 대변 요소에 기입한 거고,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차변 요소니까 차변에다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합 관계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결합해서 거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1월 2일 날 차용 증서를 받고 현금 50만 원을 6개월간 거래처에 빌려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거래처하고 돈 거래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게 거래처인데, 예, 그렇게 이제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신뢰관계가 쌓이다 보면은 이제 자금이 좀 어려울 때는 거래처 간에 돈을 서로 빌려주고, 또 반대로 이제 내가 또 빌려주기도 하고 또 빌려 쓰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념 과목을 하나 찾아보면 일단 현금이라는 개념 과목 눈에 보입니다. 네. 현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금고에 있던 현금이 감소했죠. 그러면 이 현금은 어디로 기입해야 돼요? 대변. 현금이 자산이거든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입하기 때문에, 자, 현금을 대변에 이렇게 한번 기입을 해볼까요? 현금 50만 원. 왜? 자산 감소니까. 자, 그러면 대변 요소는 현금이에요. 예,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차변 요소가 뭐가 오겠느냐? 거래처에 빌려주었을 때 이 빌려준 돈을 우리는 이게 남의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채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돈, 채권인데 개정 과목으로는 뭐냐면은 대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대여금, 돈을 빌려준 돈. 자산 개정 과목이에요. 이것도 대여금도. 그런데 대여금에는 우리가 이제 그 1년 넘게 1년 초과해서 회수 기간이 1년 이상 빌려줬으면 장기 대여금이라고 그러고, 지금의 경우는 6개월만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앞에 단기가 붙어요. 단기가 붙어요. 단기 대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분계를 하려면 일단 개정 과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6개월간 거래처에 빌려준 것은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차변의 개정 과목을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기 대여금 50만 원. 이거는 자산 증가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단기 대여금이 자산 개정 과목입니다. 그 자산은 이거는 증가된 거예요.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현금은 일단 당장 없어졌어요.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의 결합은 거래의 8요소에서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이러한 결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분계 한번 해볼까요? 1월 3일 날 거래은행에서 70만 원을 6개월간 차입하여 보통예금에다가 입금했다. 2번하고 반대입니다. 2번은 우리가 거래처에다 돈을 빌려준 거고, 3번은 우리가 빌린 겁니다. 근데 거래처에서 빌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은행에서 빌렸어요. 네. 어쨌든 은행에서 빌리든
네, 거래처에서 빌렸을 때는 차입금이에요. 아까 빌려준 것은 대여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은행에서 빌려도 차입금, 거래처에서 빌려도 차입금입니다. 근데 이 차입금은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빌렸다는 건 부채잖아요. 예, 빌린 돈은 부채. 우리가 갚아야 되니까 차입이라는 것은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차입금도 부채도 말이죠. 아까 대여금에도 장기 단기로 구분하듯이 차입금도 장기 단기가 있습니다. 6개월간 빌렸으면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기록해요. 단기 차입금. 그래서 여러분 계정과목이 단기 차입금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부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부채가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채 계정인 단기 차입금 차변에 기입해야 될까요? 대변에 기입해야 될까요? 부채 증가했을 때? 예, 대변. 그래서 대변에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아볼까요? 단기 차입금 70만 원. 부채 증가를 의미하는 거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70만 원 증가한 겁니다. 자, 은행에서 이걸 빌려가지고 그 돈을 오늘 바로 사용해버린 게 아니라 통장에다 넣어놨죠. 이 보통예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있어요. 현금이라는 계정과목도 있지만 보통예금, 여러분 보통예금 통장 아시잖아요. 언제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죠. 예금 계좌. 그래서 보통예금도 계정과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70만 원 이렇게 기입하는 겁니다. 네. 보통예금도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산의 증가에 해당이 되죠. 자산 증가. 그러면 이제 거래의 결합관계를 또 보면은 자산 증가, 보통예금 차변에 기록했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부채잖아요. 부채 증가니까 대변에 기입했죠. 이러한 결합이 되는 겁니다.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항상 결합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또 해보겠습니다. 1월 20일 날 급여 3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답니다. 여기 계정과목이 두 개가 다 보이네요. 하나는 급여. 급여라는 계정과목이 있습니다. 예. 급여는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1, 2, 3번은 자산, 자본, 자산, 부채. 전부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들만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네 번째 분계 연습 문제에는 급여라는 게 나왔는데 이 급여라는 것은 비용이에요. 비용. 예. 급여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비용 계정 과목이거든요. 비용. 그리고 여기 보통예금 계정 과목 보이네요. 보통예금. 자, 내용을 보면 이래요. 급여를 지급하려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한 겁니다. 자, 그러면 비용을 먼저 한번 기록해 볼게요. 자, 비용이 지금 3만 원 발생했습니다. 1월 20일 날. 여러분, 비용 발생은 차변에 기록할 사항인가요? 대변에 기록할 사항인가요? 예, 거래의 판료서에 차변에 있죠. 그래서 급여 계정 차변에 이렇게 기입을 해야 됩니다. 차변에 급여 3만 원 비용 발생이니까 비용 발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용을 발생이 되면은요, 자산이 감소하든지 부채가 증가하든지 그러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보통예금 계정 대변에 기입하면 돼요.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는 거예요. 예.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는 겁니다. 보통예금 3만 원이에요. 자산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네 번째 분계는 드디어 손익거래, 손익계산서로 갈 수 있는 비용 발생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를 보면은 급여가 비용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기록했으니까 비용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통예금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기록해가지고 자산의 감소를 일으킨 거예요. 이러한 결합이 되겠죠. 자, 이제 5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1월 31일 단기 대여금에 대한, 아까 단기 대여금이 두 번째 문제에서인가 나왔었어요. 자산이었어요.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을 받았다. 현금으로. 자, 여기서 사용되는 개정과목은 단기 대여금은 개정과목은 사용할 필요가 없겠네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거니까 이건 수익이에요. 이자는 수익.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은행은 아니지만 뭐 어떤 물건을 파는 회사지만 거래처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뭘로 받았냐면 현금으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그러면 개정과목은 요 이자라는 개정과목하고 현금 개정과목을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자라는 거에는요, 이 이자에는 비용도 있고 수익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다 이자를 넣어보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이자 비용,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자 관련된 개정 과목은 두 개입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이자 비용, 우리가 받아서 챙기는 것은 이자 수익. 그러니까 이 5번 문제는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거니까 개정 과목을 이 수익 개정 과목인 이자 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야 되죠. 이자 비용이 아니고 이자 수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자 관련된 개정 과목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자를 지급했으면 이자 비용, 우리가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 수익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수익인데, 자, 우리가 거래의 결합 관계에서 수익 발생은 차변 요소인가요? 대변 요소인가요? 대변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을 대변에 기입합니다. 이자 수익 5만 원 대변에다 기입해야 돼요. 대변에 입력한다 이런 뜻이고요. 전표 입력할 때. 그리고 이건 수익 발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익 발생을. 자, 이게 차변 요소는 이제 여기 현금이죠. 현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현금은 자산이잖아요. 현금을 받았으므로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5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차변에 현금 5만 원. 그래서 이 결합 관계는 자산 증가와 수익 발생 간의 결합이고요. 이것 또한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래입니다. 요 수익이 손익계산서 수익으로 가고 요 현금은 재무상태표로 가겠죠. 자산이니까. 자, 이제 6번째 분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1월 31일 날 매출 대행 수수료 8만 원을 받았다. 현금으로. 매출을 대행해주고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 상품을 대신 팔아준 모양이에요. 그 판매 수수료로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현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금이라는 건 여러분 자산인 거 아시죠? 자,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증가했죠.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을 현금 8만 원 자산 증가로 기록을 해 주셔야 되고, 이제 상대 개정 과목인 대변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이 수수료라는 게 개정 과목 이름인데 이게 완성된 이름이 아니에요. 자,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수료가 들어가면요, 뒤에 두 가지 단어가 올 수 있어요. 지금처럼 받은 수수료는 수수료 수익.
근데 수수료를 지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수수료 비용입니다. 아까 이자와 관련된 개정 과목에서 이자를 뒤에 쓰고 이자를 앞에 쓰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이자 비용 그리고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 수익이라고 했습니다. 자, 수수료를 앞에 써놓고 우리가 받았으면 수수료 수익, 우리가 지급한 것은 수수료 비용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매출을 대행해주고 돈을 받았으므로 수수료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개정 과목이. 그래서 수익의 발생은 대변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대변에 이와 같이 수수료 수익 8만 원 수익 발생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거래 후 결합 관계가 수익 발생 수수료 수익 현금 자산 증가 해가지고 이런 결합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우리가 6가지 분계, 아주 간단한 분계를 해봤는데 왜 간단한 분계냐면 우리가 처음이니까 차변 요소 하나, 대변 요소 하나만 해당되는 이런 분계를 우리가 해본 거예요. 근데 모든 거래가 차변 요소 개정 과목 하나에 대변 요소 하나씩 이렇게 1대1로 결합만 되는 것은 아니고 2대2 또는 1대3 또는 1대2 뭐 이렇게 차변의 개정 과목 한두 개가 더 들어가고 대변도 뭐 서너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복잡한 분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그 차변 하나 대변 하나만 있는 이러한 분계도 원리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원리를. 그 원리에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원리는 바로 여기 거래의 8요소 차변 요소 대변 요소 처음에 분계 처음에 할 때는 이거 실수 많이 하기 때문에 개정 과목까지는 다 찾아냈는데 이걸 거꾸로 배치하게 되면은 장부가 거꾸로 기입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배치해야 된다. 차변인지 대변인지 정확하게 배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연습.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할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는 이 정도 분계 연습으로 그냥 끝납니다만 나중에 뒤에서 실습할 때 많은 분계를 할 거예요. 그때 계속 반복해서 연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미리 나눠드린 저기가 있었잖아요. 그 개정 과목에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좀 외워주세요 하고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부터 많이 외우려고 마음 먹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는 유동자산만 한번 외워보는 거죠. 자, 유동자산은 두 가지 묶음이 있다. 당좌와 재고자산이 있구나. 그러면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에는 뭐가 있지? 이거 이제 코드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름만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세 개가 무슨 의미가 있네. 요 세 개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뭐 정기예금, 적금, 단기 매매증권, 외상매출금, 받으러음 이런 게 개정 과목인데 외상매출금, 받으러음에다 어떤 묶음을 만들어놨죠? 이걸 매출채권이라고 하는구나. 이 유동자산 개정 과목이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 한 서너 개 있는데요. 유동자산이 밑에 재고자산까지 하면 더 나오고요. 당좌자산만 한 열서너 개 되는데 이 당좌자산을 13개를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좌자산에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개정 과목이 한 서너 개만 기억이 난다 해도 성공한 거예요. 당좌자산 개정 과목 한 서너 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한 3개가 있고 매출채권이 2개가 있다. 이게 당좌자산이다. 요만큼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잊어버리면 다시 와서 또 이게 몇 개 더 있지 이렇게 자꾸 다시 와서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재고자산도 유동자산이잖아요. 그럼 재고자산 개정 과목에서 한두 개만 알고 가시면 돼. 상품, 제품 이런 것을 재고자산이라고 하는구나. 유동자산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유동자산을 좀 개념을 잡아볼까? 개정 과목 개념을 잡아보고. 그 다음 주에는 비유동자산 한번 개정 과목을 비유동자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비유동자산은. 그래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나누어가지고 그것도 이거 뭐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투자자산 여러분 눈에 잘 들어오는 거. 투자 부동산이 투자자산이구나. 유형자산 이건 굉장히 친숙하죠. 토지 건물 이런 거. 이런 것이 유형자산이구나. 세부적인 설명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시면 이것까지 읽어서 같이 공부하시면 더욱 좋겠고. 그러니까 여기 좀 개정 과목 이름이 너무 좀 어렵다 그러면 옆에 거 읽어보시면 돼요. 뻔한 건 읽을 필요도 없겠죠. 기계장치 이거 기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차량 운반구 이거 차량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즉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해서 몇 개씩 정리해 보시고. 아까 우리 자본금 개정 과목 사용했죠? 자본의 개정 과목에 자본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은 개인 기업에서 기업주의 출자 자본금, 법인으로 말하면 주식 곱하기 액면금액,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이게 법인에서는 자본금이죠. 우리 FAT 1급 교재는 법인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은 주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주인이 출자한 돈을 자본금이라고 그래요. 그 기업주가 출자한 돈, 처음에 자기 집에서 가져온 돈, 이게 출자한 돈이죠. 그것이 자본금이고, 법인, 주식회사는 발행한 주식수에다가 액면 금액을 곱하면 그게 자본금이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뒷면에 가면 이제 손익계산서 개정해서 수익을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구분해서 해주시고, 비용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한 3, 4주면은 이 개정 과목이 정리가 싹 되고요. 그러한 정도가 되면은 이 3, 4주 지나면은 이미 여러분은 이제 회계 기초 지식이 다 정리가 된 상태가 돼요. 책의 진도는 앞으로 쭉쭉쭉 나갈 거니까. 그래서 개정 과목을 좀 정리하고 암기하는 걸 좀 뒷받침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 공부로 참 챙기셔가지고 스스로 암기해 주시길 바라고. 자, 이제 여러분 교재로 들어가서 제3 전기라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지금 하는 이 전기는 우리가 실무에서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질 않습니다. 이건 이미 자동화가 다 된 거예요. 자동화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실습까지 오늘 할 텐데 왜 해야 되느냐?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작업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왜 여기에 기록되는지를 알아야만이 이게 잘못됐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종이에다가 이제 이 전자장부라고 생각하고 옮겨 적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라는 게 뭐냐면은 옮겨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디다 옮겨 기록했느냐? 아까 그 분개한 내용을 원장에다 옮겨 적었다. 근데 총개정 원장이라는 건 뭐냐면 개정 과목을 몽땅 모아놓은 원장을 말합니다. 개정 과목 아까 거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단기매매증권 이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개정 과목을 전부 모아놓은 장부. 그게 총개정 원장.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여기까지는 수동이에요. 예, 일부 분계는 자동화된 것도 있습니다. 예, 되게 자동화돼 가지고 편하게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상당한 부분은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 인식해서 분계하는 것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분계한 내용을 해당 계정에다가 옮겨 적을 필요가 있어요. 해당 계정에다가. 그것을 전기라 그러는 거예요.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거. 그러니까 옮겨 적는 건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칙을 프로그램에다 딱 코딩을 해 놓으면 알아서 옮겨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 전기를 우리가 실습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총계정 원장이 뭔지 아셨죠? 해당 계정을 설정해 있는 그 장부 그 모두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기 절차가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이걸 보고 우리도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기하는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분계할 때 기록된 해당 계정을 찾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분계가 아까 우리가 이 교재상으로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는 분계를 앞에서 이 책에서 사례로 들었으니까요. 그때 분계 요걸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자,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분계 내용이 이거였어요. 차변에 상품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 분계였거든요. 그래서 자, 전기 절차의 1번을 보면은 해당 계정을 찾는다. 어디에서요? 총계정 원장에서. 그래서 지금 총계정 원장이 이게 지금 장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원장을 이렇게 T자로 책에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죠. 자료도 이 페이지에 이 T자로 여러 개 원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을 그냥 백지에 그릴 때는 이 T자로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요거는 상품이라는 원장이다. 또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현금이라고 하는 원장이다. 왜 T자로 만들었을까요? 차변 대변을 구분하려고 T자로 딱 자른 거예요.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원장을 백지에 그릴 때 T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론 시험에서도 T자로 그려가지고 문제를 내요. 원리를 아는지 문제를 내려면 T 계정으로 그려가지고 문제를 낼 겁니다. 자, 다시 전기 절차로 가서 해당 계정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자, 차변을 한번 전개해 보겠어요. 상품을 찾아야 되겠죠. 딱 찾았습니다. 네, 찾았어요. 다음에 두 번째, 차변 계정에 분계된 금액을 총계정 원장 계정의 차변에다 기입하는 거다. 자, 우리가 지금 차변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20만 원을 차변에다 그대로 기입해요. 20만 원. 그런데 20만 원 앞에는 상품 계정에 또 상품이라고 쓸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가 상품 원장을 찾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상품이에요. 차변이 당연히 상품이에요. 이거는 지금 차변에 상품 계정 차변에 기입한 것은 분계 내용이 상품 계정 차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입한 거예요. 그럼 앞에 적는 이 내용은 뭐냐 이거. 이 내용은 계정 과목을 적었는데 여기 3번을 보시면 4번에 볼까요? 금액 앞에 상대 계정 과목을 기입한다. 상대 계정 과목. 그러니까 상대 계정 과목은 요 반대쪽 계정 과목. 이걸 말하는 거예요. 현금을 여기다 기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 계정 과목 여기 써놨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이 장부만을 보고도 이 거래를 추정해내는 거예요. 상품 차변에 기입했네? 그러면 차변의 상품이군요. 대변이 상대 계정 과목이 현금이네? 그러면 이 분계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상품 20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구입했구나. 그 거래가 여기에 전기가 된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기 절차의 3번을 보세요. 3번은 대변 계정 과목에 분계된 금액을 총계정 원장 해당 계정에 대변에 기입한다. 아까 차변과 똑같은 원리예요. 자, 현금이라는 계정이 대변인데 현금을 찾아갑니다. 원장에서 찾아가가지고 그대로 대변에 기입해요. 대변에 20만 원 금액을 기입하고 금액 앞에 적히는 계정 과목은 당연히 현금이니까 현금 쓸 필요가 없어요. 상대 계정 과목 요걸 갖다가 기입을 한다 이거야. 요걸 갖다가 그러면 이제 아까도 그렇게 했듯이 자 요것도 없고 이 장부가 없어 이 분계가 없어요. 없는데 요 장부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 이쪽에 있는 이 장부만 가지고 판단을 할 때 자 현금이라는 자산에 대변에 20만 원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현금이 감소했다. 20만 원이. 근데 상대 계정 과목이 상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차변이 상품이라는 얘기. 네, 차변이 상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품이 증가했어요. 현금은 감소하고 그거는 바로 상품을 현금으로 구입한 거래다. 이 원장에 기입된 내용을 보고 전기된 내용을 보고 뭘 추정할 수 있어요? 이 거래를 추정할 수가 있게 돼요. 원리를 아시게 되면.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분계가 되면 이게 분계된 것을 이제 전기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옮겨 적는 거예요. 총계정 원장에다가.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무슨 거래가 전기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이렇게 원장을 두고 말이죠. 질문이 3월 5일 거래는 어떤 거래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한번 볼까요? 이 원장을 보고 3월 5일 거래를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했어요.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3월 5일 거래가 무슨 거래인지 이 원장을 봤을 때 여러분이 추정할 수가 있죠? 예, 3월 5일 거래에 대해서. 노윤영 씨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무슨 거래일까요? 이 거래가? 이자를 현금으로 5만 원. 그렇죠. 이자를 현금으로 5만 원 받은 거래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걸 분계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은 차변의 현금이 5만 원이고요. 대변의 이자 수익이 5만 원인 거예요. 분계 내용은 이겁니다. 이게 분계 내용입니다. 그것을 전기해 놓으면 지금 이 이자 수익 계정을 전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 수익 대변에 5만 원 기록하고 상대 계정 과목 현금을 이 금액 앞에다 넣었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순서대로 분계한 것을 가지고 전기를 지금 하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반대로 전기된 결과를 보고 분계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장부를 딱 보고 이 거래가 무슨 거래인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라는 것은 총계정 원장에 옮겨 기록하는 것을 전기라고 합니다. 총계정 원장에 옮겨서 기록한다. 이거는 자동화되어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 실습을 할 거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 실습지 1페이지에는 6건의 분계를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장에는 총계정 원장을 미리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첫 페이지에서 6개 분계할 때 등장했던 계정 과목 원장을 다 만들어 놨어요. 두 번째 장에 이렇게 쭉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전기를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1번 거래의 차변 요소를 먼저 전기하겠습니다. 자, 이 날짜는 실제로 이 날짜를 써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차변 요소 현금 계정 차변에다가 1월 1일 상대 계정 과목 자본금이라고 적고 100만 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전개해 볼까요? 자, 현금 계정 차변에다가 이거 혹시 제가 이미 작성해 놓은 게 혹시 있나? 네, 다 지워놨네요. 자, 그러면 현금 계정 차변에다가 1월 1일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날짜 쓰고요. 상대 계정 과목은 자본금이었죠. 자본금 100만 원. 여러분 그 숫자를 기록하실 때 회계에서는요. 천자리 구분기호 이 콤마라고 하는 거 있죠. 꼭 붙여서 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100만 원을 하는데 그냥 콤마 안 넣고 동그라미 6개 그냥 붙였으면 안 돼요. 콤마를 세 자리 구분기호 콤마를 꼭 찍어 주시고 숫자를 읽을 때 우리가 이제 100만 원 이렇게 읽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죠. 뭐 이건 숫자가 굉장히 간단하니까 100만 원이라고 그냥 읽어 주셔도 누가 받아줘도 정확히 받아 적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숫자가 있다고 이거 콤마입니다. 콤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단위를 넣어서 읽으면 127만 3,457원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읽을 땐 이렇게 읽는데 장부를 불러준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에게 불러준다고 생각할 때는 1,273,457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받아 적는 사람이 훨씬 편하게 받아 적을 수가 있습니다. 1,273,457 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장부 금액을 전화로 불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숫자를 긴 숫자 이런 숫자는 이렇게 그 단위를 100만, 10만, 만, 1000, 100, 10, 1 뭐 이런 단위를 다 넣어서 부르지 마시고 1,273,457 네, 요렇게 불러주는 네. 그런 방법도 알고 계시고요. 뭐 이런 자본금 100만 원 이거야 뭐 그냥 이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아까 그 좀 길다면 1, 뭐뭐뭐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차변 전기했으니까 이것도 전기해야죠. 한쪽만 전기하면 틀려요. 원장이 나중에 안 맞아요. 그래서 대변도 전기를 해야 됩니다. 자본금 원장을 찾아가 가지고 대변에다가 1월 1일 날짜 쓰고 상대 계정 과목 현금 쓰고 100만 원 기록하면 돼요. 자본금 대변에다가. 자, 총계정 원장 만들어 놓은 곳 중에 자본금이 어디 있습니까? 네. 어딘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자본금 대변에다가 1월 1일 상대 계정 과목 현금이라고 쓰고 100만 원 이렇게 전기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요것만 가지고도 별표한 그림을 보고 1월 1일 거래를 추정하시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 원장을 보고 분계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떠올리느냐? 자본금 대변이네. 자본금 대변. 그럼 대변의 자본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100만 원. 100만 원 앞에 현금이라고 적었네. 예, 그러면 차변이 현금이라는 거예요. 차변이 현금 100만 원. 예, 이렇게 이 분계를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면 이 거래가 무슨 거래인지 정리가 됩니다. 예, 자본금은 법인이니까 주식을 발행했구나. 100만 원어치. 현금 발행했구나. 예, 주식을 액면가로 현금 발행한 거래다. 뭐 액면가 이런 표현이 아직 좀 어색하면은 100만 원어치 발행하고 현금을 받은 거다. 요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한 걸 전기해보고 전기한 원장을 보고 다시 분계를 이야기해보고 이것이 반복하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1월 2일 날 건데요. 아까 우리가 분계했던 거 단기 대여금 차변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기 대여금을 찾아가 가지고 1월 2일 차변에다가 말이죠. 1월 2일 현금이라고 적고 50만 원 적으면 돼요. 자, 단기 대여금 찾아가 보세요. 여기 있죠? 1월 2일 현금이라고 적고 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빼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요소도 전기해야 돼요. 요거 현금 계정을 찾아가 가지고 대변에다가 1월 2일 단기 대여금 50만 원이라고 기록해야죠. 네, 자, 현금 계정 원장 여기 찾았어요. 1월 2일 단기 대여금 50만 원 이렇게 전개해야 된다. 거죠. 네. 자, 보니까 지금 쉬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 그래서 전기 연습 여기 지금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2번까지 전기가 끝난 거예요. 2번까지. 우리가 지금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전기를 자동으로 하니까 큰 실수가 없이 잘 됩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 사무자동화가 되기 전에는요. 모든 그 회계장부를 일일이 사람이 장부에다 전부 손으로 기록했던 시절이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런 시절이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내가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요. 쉬는 시간이 됐다든가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요것만 만약에 전기를 딱 해놓고 요걸 빠뜨리고 그냥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볼일 보고 와서는 이거 전기한 걸 까먹은 거야. 아, 여기까지 아까 했지? 여기서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 대변 요소 50만 원짜리 전기를 하나 빼먹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산표라는 걸 만들 텐데 그게 안 맞아요. 하나를 빼먹어. 맞지 않으니까 장부를 마감을 못 하는 거예요. 어디가 틀렸는지 또 저기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50만 원이 딱 차이가 나니까 50만 원짜리 거래를 빨리 찾아보면 되겠지만 50만 원 거래가 만약에 여러 건이 있다. 복잡한 그 거래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다시 찾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 프로그램이 전산화되기 전에는 회계 업무를 맡는다 그러면요. 굉장히 침착해야 되고 굉장히 꼼꼼해야 되고 그런 그 품성을 가져야 회계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그 분계까지 요 판단만 그 지식만 확실히 있으면 전표 입력 단계까지만 해놓으면 거의 다 이 자동화가 돼 있어서 그렇게 뭐 집중하고 꼼꼼하고 과거만큼 그렇게까지 그게 필요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3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